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래의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지방직 시험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 이제 저와 같이 제가 지방직 시험과 그리고 또 교행직 같은 시험이 이제 어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같이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지방직 문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 총평을 이제 간단하게 해본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지식형 문제가 8문항이 나왔고, 그리고 또 지문 분석 문제가 12문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항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국가직에서 보았던 독해 유형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그 유형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연습이 좀 잘 되어 계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험이 좀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 독해 연습이 좀 안 돼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 지방직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이제 지식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국어 시험의 특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법이나 지식형 문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독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문 분석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번 이제 그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리고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좀 작년과는 좀 다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해하시고, 또 수능형 독해로 점점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수능 문제로 독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퍼센테이지, 이번 시험의 퍼센테이지를 봐도 우선은 문법 규범 부분이 이제 작년에는 한 40%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한 30%로 이제 줄어들고, 나머지 이제 문학과 독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지방직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 함께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물론 서울시 해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울시 문제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통합으로, 올해 통합으로 내년에 함께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또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 되지만, 또 서울시 어제 치러졌던 서울시 문제는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지식형 문제가 좀 주를 이루었고 독해 문제는 좀 적게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직 문제는 국가직과 함께 지금 독해의 문제들이 유형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독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지방직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선은 이제 문법 문제는 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후에 오답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많은 오답을 냈는지를 딱 보면, 여기 문법 문제, 지식형 문제에서 아주 많이 틀리셨습니다. 예, 심지어는 거의 뭐 90%에 해당하는 오답률을 보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명이 시험을 보셨으면 90명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만 맞추고 거의 다 틀린 문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문법 파트를 절대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문법은 이제 한자, 어휘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법 공부를 우리가 한 5 정도로 놓고, 독해 공부를 그 전에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한 8, 7 요 정도 하고 독해 한 3 정도로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문법 한 5 정도, 독해 한 5 정도 해서 요렇게 이제 좀 비등비등하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러면은 이 독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독해 파트는 그냥 이제 물론 수능에서 오시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수능형 문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거는 수능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문 자체도 많이 주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제시문에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문항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국어시험의 독해 파트, 지문 분석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에 문제 몇 개입니까, 여러분? 한 지문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만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문제의 어떤 그런 소스들은 거기에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유형은 수능과는 완벽하게 다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많은 수험생분들과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국어 공부가 너무 방대하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아무래도 좀 공포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독해가 이렇게 수능식으로 나오면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닥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수능 국어 영역 언어 등급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또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시국어의 독해 문제는 절대적으로 이 수능 국어와는 본질적으로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시험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2020 커리 독해 커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단지문 그리고 또 아니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지문 연습을 좀 많이 시켜서 이 시간을 사실은 이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지방직 시험도 사실은 어려워서 못 풀었다라기보다는 독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워서 못 풀었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못 푼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연습 시간 안에 이걸 읽어내는 연습.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많이 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면서 시간 배분을 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독해라고 하는 게 무턱대고 시간만 재서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밑줄만 긋고 넘어간다고 그게 결코 독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2020 독해 커리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담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부분에서 좀 애를 먹으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제 강의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독해는 그리고 단지문 독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수능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여러분 이 독해에 있어서도 공포심 가지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여러분 그래서 문법 5, 독해 5 이렇게 해서 비등비등하게 문법도 챙기면서 독해도 놓치지 말고 같이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어제 시행이 되었던 우리 지방직 시험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이 내용, 이 자료는 우리 모두공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오늘 6월 16일 오후 3시 3분? 네. 오후에 가져온 최종 업데이트된 시간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체감 난도가 그냥 한 중간 정도가 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어지간하면 원하는 점수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난이도를 이제 보자면 좀 쉽다라고 하는 견해보다는 좀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올해 치러졌던 이제 국가직 시험보다는 이번 지방직이 조금은 더 난도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어 문제 20문항 중에 도대체 우리 수험생분들은 몇 번 문제에서 좀 많이 틀렸을까? 요렇게 접근을 저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해설 강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쫙 봤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 이 문제 좀 많이 틀렸겠다. 이 문제 좀 많이 틀렸겠다. 그건 저의 감이고, 정말 실제로 그러한지 이제 우리 모두공 사이트에서 이렇게 수험생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오답을 이제 조사를 해봤고 역시 자료도 이제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린 게 바로 이제 18번 문제가 되겠어요. 예, 18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잠시 후 저와 같이 살펴볼 건데 이 한자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자어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 공무원 국어
그 수업을 국어를 준비를 하면서 한자 그냥 버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자는 일단 버리고 나머지부터 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하면 한자 고득점을 그러니까 플러스 5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좀 받기 위해서는 이 18번 문제 그러니까 한자어라든가 한자성어를 놓치고 간다면 절대로 90점 이상 물론 직렬마다 원하는 점수대가 커트라인이 다 다르시겠지만 90점 이상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은 이제 그 한자성어라든가 아니면 또는 한자어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18문제 오답률이 여러분 91%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틀리셨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8번 문제는 어쨌든 한자어 문제였고요.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위가 1번 문제였는데 이제 저와 같이 1번 문제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1번 문제도 한자어를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지식형 문제를 표방한 한자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면 그 문법적인 부분들의 좀 개념이 좀 약해도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자어 공부는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79%의 오답률을 또 보이고 있는 문제가 또 1번 문제였고요. 17번, 8번, 7번의 내용들은 이제 17번은 한자성어 그래서 천이무봉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저와 같이 이제 제 기본 강좌 그리고 기출 그리고 또 동형 모의고사 이 강의들을 좀 챙겨서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주 수도 없이 들었던 바로 그 천이무봉이 17번 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좀 꼼꼼하게 잘 들으셨다면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답을 체크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 그냥 이제 그 한자성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그쵸 그래서 78%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역시 아주 많이 틀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과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문제, 7번, 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법 파트 그래서 뭐 띄어쓰기라든가 그리고 또 의문의 변동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7번과 8번 문제였어요. 그 문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딱 보면 이 시험에 있어서 이번 이제 지방직 시험에 있어서 이 점수의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독해도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문법, 그리고 또 한자성어, 한자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5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일단 마이너스 지금 25점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점수 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득점 앞으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시라면 한자성어와 한자어 그리고 문법 파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와 같이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바로 1번 문제. 아무래도 이제 1번부터 팍 하고 막혀가지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독해가 이게 독해 문제가 많은지 시험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막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막 독해도 엉망진창으로 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주 1번 문제부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참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립상을 이루는 자 뭡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대립이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네, 대립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반의어를 물어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반의어에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반의어, 방향 반의어, 대칭 반의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이 머릿속에 없더라 해도 이 각각의 한자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 한자어들만 좀 잘 알아두셔도 아니면 또는 한자 앞에 또 이 문제는 그래도 설마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음까지 다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눈치껏 자신감 있게 좀 풀어내셨으면은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풀어내셨고, 그러니까 뭔가 긴장하고 실력 발휘를 좀 못하신 분들은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까. 예, 그렇죠. 거의 뭐 70%, 80%에 육박하는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성공할 때 이 성자 이룰 성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하다 이 실자가 이를 실자입니다. 이루다라고 하는 것과 잃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나머지 시상 그리고 수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풀고 받고 주고 받고 어때요,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판매와 구매 어떻습니까? 판자요. 판다라고 하는 것과 구매는 뭐죠? 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팔고 사고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공격과 방어는 어떻습니까? 칠공자 그리고 막다 치고 막다 어때요? 역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단어들은 일단은 한자어들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우선은 하고 있고 또 한자어에 대한 공부가 좀 되어 계시고 약간의 또 자신감까지도 있으면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였으나 한자어를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또는 또 한자어에 대해서 그냥 버리고 한자를 버리고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1번부터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1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1번에 비해서 너무나도 쉬웠죠. 예, 토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토론에서 지금 누구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사회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죠. 객관적이고 사회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몇 번입니까, 여러분? 예, 1번 볼게요.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예, 타당한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틀려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3번에 청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한 쟁점을 약화시킨다. 뭐 쟁점을 약화시키거나 뭐 강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 뭐 비판을 하건 약화시키고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회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 자, 토론을 할 때 이런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고 또 이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주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렇게 또 독해 문제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시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기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글쓰기, 글쓰기 방식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글쓰기 방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예, 여러분께서 요거를 읽으면서 이 선택지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멕시코 환경운동자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 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3분의 2가 축산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파괴가 됐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바로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러한 통계 수치들을 막 활용을 하면서 논거의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 나열하는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성 강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전문 용어도 나와 있지 그것을 뜻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찾자면은 파괴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수가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틀렸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1번으로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회시효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저와 같이 너무나도 많이 한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그냥 바로 이건 찾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답은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사회시효를 사실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5점짜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60점대, 70점대 분들이라면 여기서 플러스 5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뭐 80점대도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 5점짜리 문제다. 나올 때마다 많이 헷갈리고 틀리니까 나올 때마다 맞힐 수 있게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라고 제가 개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영 모의고사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회시효의 표기 조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이에 소리가 덧날 때 이 사이 소리를 쓰죠. 사회시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 소리가 힘든 이유는 이게 어떤 완벽한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법칙이 아니라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고 이럴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문제도 많이 받고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표준 발음에 따른 경우에 뭐 머릿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사말 뭐 농사의 예사말 예산말 이런 것들 반대말 이러한 단어들은 사이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노랫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랫말 니은이 들어가면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다들 어떻습니까? 노랫말 이런 것들은 사이 시옷을 이제 써줘야 되겠고 순댓국 어때요? 뒤에 꾹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이 시옷을 적어줘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교낄도 마찬가지로 낄로 발음이 되고 하교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자어와 그리고 우리 고유어의 합성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조건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단어 역시도 사이시옷을 들어가는 그래서 노랫말, 순댓국, 하굣길, 인사말은 너무나도 많이 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좀 충실히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특별하게 이제 그냥 혼자서 또 이런 개념들도 정리 안 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이 문제도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풀어내는 지식형 문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잘 풀어내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도 뭔가 보이기에는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능형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해 문제를 우리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언어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글자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특히나 또 이 국어를 어렵게 생각을 할까? 그냥 너무 이제 그냥 이제 이유 없는 그런 공포심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감상 방법 4가지만 기억을 하면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나의 시는 박목월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인데 역시 저의 독해 기본 강의 시간에 같이 정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작품을 물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모르시더라 해도 이 가의 내용만 잘 알면 충분히 선택지에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가의 반영론이라고 딱 하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2가지가 있었죠. 외재적 감상 방법과 그리고 내재적 감상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내재적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절대주의적 그러니까 절대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봐도 그렇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없고 누구나 봐도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이 작품은 이런 시의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로만 보는 것을 우리가 내재적
감상 방법 또는 절대주의적 감상 방법, 감상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외자적 감상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반영론, 그러니까 반영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사회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역사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독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효용론적 관점과 그리고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표현론적 관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개념들도 제가 여러분들과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도 개념 정리했었고, 그리고 또 독해 강의 시간에 이 내용들 수도 없이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기출 강의 할 때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반영론에 대한 내용만 알면 됐었고요. 이 시 몰라도 여러분들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풀어내실 수 있냐 한번 볼게요.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자, 민요의 율격. 자, 민요의 율격은 7호주의 3원부를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죠. 어쨌든 정형적 형식을 통해, 그러니까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이거는 뭐 사회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또는 뭐 작가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 그냥 얘는 내재적, 그러니까 그냥 그 작품 그 자체로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감상 방법 또는 절대주의적 감상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만하다. 자, 삶이 뭡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 작가가 외면한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그린 것은 아닌지, 그 현실을 그냥 외면한 채 그냥 유유자적한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닌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뭐 사회나 현실을 반영을 해서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예를 들어서 얘가 헷갈리더라 해도 3번 볼게요.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자, 선경후정 뭡니까? 네, 그렇죠. 가까이에서는 이제 경치,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경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이 작품 그 자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감상 방법입니까, 여러분? 내재적, 그 작품 자체만으로 보고 있구나. 내재적 감상 방법, 절제주의적 감상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해질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낸다. 자, 시를 읽고 그 시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느껴진다. 그 시 자체를 보고 느껴지는 것을 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4번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내재적 감상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과 4번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반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셨더라 해도 2번이 삶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좀 외재적 감상 방법으로 좀 가에 해당이 되는구나. 요렇게 찾으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반영론의 뭐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그건 너무 같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 그 개념과 그리고 또 시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시더라 해도 이렇게 정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제 5번의 적절한 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딱 봐도 뭔가 왠지 독해 지문 같지 않습니까? 예, 독해 지문이긴 한데, 자, 이 작품은 이제 신영복 님의 최근 먼 곳에서 찾아온 벗입니다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만 읽기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1, 2, 3, 4번의 선택지 중에 찾아낼 수 있는 제시문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은 벗입니다. 예,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네, 벗에 관한 이야기는 자 여기 오타가 났는데 자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움이 그만큼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네,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우리 수험생분들처럼 그죠? 수험 공부를 하면서 보내야 되고 학생들에게는 독서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죠. 예, 가능하면 빨리 이제 헤어지고 싶죠.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과 암기해야 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된다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모림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이어야 하고 그래서 무엇을 3번 읽어야 되는지 제일 처음에 글을 읽고 다음에 필자를 읽고 그리고 또 그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서 3독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처지, 우리 시대 문맥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독서지. 네, 이렇게 이제 수험 공부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행한 만남이다. 하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읽는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벗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제시문이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적절한 거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1번.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하는 나의 내면화시키는 마지막에 독서 3독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예,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가운 벗과의 독서야말로 이런 내용은 없었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책은 벗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책이 곧 친구다라고 하는 거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 거지 뭐 책과 친구를 같이 읽어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시대와 불화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찾을 수가 없었고 내용이 없었고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 정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교우 관계 뭐 이런 거 친구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1번이 이제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까지 이 독해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1번 문제만 우리에게 좀 멘붕을 가져다 주었지. 나머지 이제 2, 3, 4, 5, 6번까지의 문제 여러분들이 좀 물 흐르듯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셨을 생각이 드는데 자, 7번 문제.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틀리셨던 바로 그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 여러분 어때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띄어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유난히 좀 헷갈리는 그런 이제 그 또 단어들을 좀 이제 선택지에 좀 보이다 보니까 7번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그 중에서 이 그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단어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붙여서 써줘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옛이 뭡니까? 여러분 책 꾸며주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 관형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띄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옳게 사용이 된 것은 2번으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같이 갑시다. 여기서의 한 번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그 한 번이 아니라 자, 한 번 같이 가자 어떤 기회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은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한 번과 관련된 거는 뭐 기본서에도 나왔고 우리가 띄어쓰기와 관련된 동형 모의고사도 풀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이제 틀렸구나라고 하는 거를 잘 찾으셨을 생각이 드는데 아마 1번 아니면 2번에서 좀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에서 사람들을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였다. 여기서 이제 굴 속은 굴의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 굴 속도 사실 이제 이게 한 단어로 보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1번, 2번, 4번 중에 그쵸 많이 헷갈리셔서 요 문제 7번 문제 띄어쓰기 틀리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정답은 예책. 예, 그래서 옛과 책 관형사를 예시 관형사이기 때문에 띄어서 써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 변동 현상 그렇게 공부 많이 했지만 역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몰라서라기보다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많이 안 돼 계시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이 의문 변동을 좀 하나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찾지 못하셔서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억 다음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이제 좀 찾는 문제고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가을일이 가을일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가을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쵸? 가을 닐로 발음이 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릴이 되는 바로 이러한 음운 변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첨가가 일어나고 있고 릴에서 얘는 뭡니까 여러분?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음운 변동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틀렸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첨가와 교체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니은 첨가와 그리고 유음화의 음운의 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기억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턴마당, 턴마당으로 발음이 되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턴마당이 디귿 자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죠. 예, 턴마당,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턴마당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미음의 영향으로 얘가 니은으로 바뀌는 뭡니까? 비음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턴마당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이러한 음운 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번에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좀 위치가 같아졌다. 이게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자음 분류표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음 분류표가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을 좀 다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음 분류표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가 입술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강 구조에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 입술 소리냐, 아니면 잇몸 소리냐, 뭐 센입 천장이냐. 뭐 여린 입천장이냐 그것을 우리가 위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비음은 뭡니까? 좋은 방법의 그 비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울림 소리에 마누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이제 유음이고 마누라야 비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고 그것이 바로 울림 소리로 좋은 방법에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아니라 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선택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입학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학생. 자, 입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얘가 비읍자음이 히읗자음 만나서 무엇으로? 이 피읍으로 뭐죠? 거센 소리 대기, 취계하기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 뭡니까? 된 소리 대기, 경음화 현상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음운 변동 전의 개수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취하게 됐으니까 하나가 줄어든 거잖아요. 음운 변동 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얘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격과 관련된 문제, 추격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 계신 분들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안 보고 이거 완벽하게 맞는데 라고 그냥 이렇게 3번으로 찍어서 8번을 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너무 꼼꼼하게 좀 보셨던 분들은 막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명확치 않아서 8번 문제도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을 보면은 흙먼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흙먼지가 제일 처음에 이제 리을 기획 즉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음군 즉 겹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즉 하나의 자음이 탈락이 돼서 발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보지 않고 얘는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의 내용이죠. 음절 끝소리 규칙을 보지 않고 얘는 우리가 탈락으로 보고 있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후에 뒤에 나와 있는 미음의 영향으로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틀려버렸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사실은 이 겹자음을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보기도 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탈락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 동형모의고사 시간에도 그리고 또 개념 시간에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마 잘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그러해서 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 문제, 7번 문제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이 정도 문제
문제들은 좀 잘 풀어내셨으면 플러스 5점 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복합적인 어떤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만 하지 않으셨으면 예, 공부만 좀 챙겨서 잘만 하신 분들이라면 잘 풀어내셨을 때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